나토 정상회담이 터키에서 막을 내렸고 동맹은 다시 한번 동맹 확대가 유럽 안보를 강화할지 아니면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지에 대한 논쟁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밤 패널로 함께해 주실 분은 피터 크루진 전 유엔 관계자이자 지정학 전문가입니다. 안셜부라 국제문제 칼럼니스트이자 포린 팔리시 매거진 소속, 그리고 세르게이 마르코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 대변인입니다. 하지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 나토는 유럽 전역으로 꾸준히 확장해왔으며 한때 소련의 영향권에 속했던 국가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런 확장이 소국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강화, 갈등 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오랫동안 나토의 동진을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겨왔습니다. 모스크바는 새로 수립된 러시아 연방과 서방 사이에 새로운 협력 관계에 대한 초기 기대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러시아 국경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주장합니다. 나토는 모든 국가는 스스로 동맹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바로 러시아의 침략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러시아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인 뒤 두려움이 커졌고 이는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지자들은 나토 확장이 강력한 억지력이라고 봅니다. 비판론자들은 이것이 대립을 심화하고 동맹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나토 확장이 유럽 안보의 최선일까요? 좋아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배경 설명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먼저 피터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토 동맹을 확장하는 것이 유럽의 안보를 가져오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피터 씨. 글쎄요,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러시아인과 영국인의 혼혈이기 때문에 그게 제게는 오히려 좋은 점이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인들이 지난 30년간 나토의 점진적 침범에 느끼는 감정에 깊이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토의 가장 최근 그리고 가장 큰 확장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푸틴이 2월 24일 행동하자 스웨덴과 핀란드는 동맹에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스웨덴은 원래 중립을 강조했음에도 말이죠. 그래서 확장주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안슈프라 씨 의견이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도 이 문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확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토 회원국들은 공격받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토는 방어 동맹이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크다고 말합니다. 더 커지면 다루기 힘들고 비효율적이며 기존 동맹국들의 방위 의무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어긋납니다. 알겠습니다. 세르게이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나토가 동쪽 우리 국경까지 확장되는 것에 매우 반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서쪽이나 북쪽, 남쪽으로 가는 건 괜찮지만 우리 국경 쪽으로는 오지 마세요. 이것이 나토에 대한 우리의 요구입니다. 누구든지 군사력이 강한 누군가가 점점 더 자신의 수도 가까이 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나토는 냉전 시절에는 실질적인 기구였지만 냉전전이 끝난 후에는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토는 그래야 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30초가 지나 알람이 울렸고 이제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다음 질문은 피에트로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1994년 러시아가 나토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에 가입한 후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여전히 그 파트너십에 속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에서 더 중요한 이정표는 1997년 클린턴 행정부가 창설한 기본 문서의 체결과 2002년 나토 러시아 이사회의 설립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나토와 러시아가 러시아, 즉 모스크바와 협력할 방법을 찾으려 했던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푸틴이 나토에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1954년과 소련 시절에 제안했던 것처럼 실제로 동맹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푸틴과 나토의 관계입니다. 2007년에 부시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가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러시아는 2000년대 CTO, 즉 대테러 작전에서 함께 협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양국 관계는 실제로 발전하지 못했고 오히려 푸틴이 국내 문제에 대해 점점 더 편집증적으로 변하면서 그리고 2000년대 나토의 확장,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과 2009년 같은 시기에 더 악화되었습니다. 안슈보라 씨, 나토의 전체 목적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러시아가 확실히 가장 큰 위협이긴 하지만 나토의 유일한 목적은 회원국들의 영토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전체 동맹은 본질적으로 제5조에 기반합니다. 제5조는 회원국 하나에 대한 공격을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러시아가 가장 큰 위협입니다. 하지만 나토의 역사에서 여러 시기에 나토는 진화해왔고 해적 퇴치 작전이나 아시아의 파트너 국가들과의 훈련 등 다른 도전들도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때때로 확장되기도 하고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작전을 지원하기도 했죠. 이렇게 나토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이며 현재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터와 세르게이. 세르게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러시아의 제안이 매우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냉전 시대의 기구인 나토는 유럽 전체가 함께하는 공동 안보 체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그 안보 체제에는 나토와 러시아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나토와의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나토는 그런 안보 체제를 원하지 않고 러시아가 단지 주니어 파트너로만 남기를 원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알다시피 일종의 새로운 식민지처럼요. 하지만 그건 러시아가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5세기 이상 독립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우리는 나토가 무의미한 관료적 기관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자리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러시아로부터의 실질적인 위협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급여와 예산 등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토의 관료 체계는 인위적인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토의 지도자들, 나토 관료 체계가 나토에 속한 국가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정복시키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완전히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억압 정권을 담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인위적으로 전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나토의 소행이며 완전히 나토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토의 책임입니다. 그들은 일자리, 급여, 돈, 예산 등을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에트로. 그래, 한번 봅시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저도 공감하지만 그건 다소 단순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나토는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5조에 많은 강조가 있지만 13조에 따르면 어떤 국가든 원할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1년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몇 달 전 제 프로그램에 출연한 웨슬리 클라크 장군도 이 점을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산이나 다른 금전적인 측면 때문에 나토가 성장한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많은 옛 소련 국가들, 특히 발트 3국, 이 모스크바의 의도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악마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도 서방, 특히 런던이나 워싱턴 같은 강경한 곳에서 악마화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곳에서 일하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발적인 조직이고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핀란드도 꼭 가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중립적이었고 주로 방어적이었지만 우려 때문에 가입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토와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대리전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그건 좋은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나토 동맹이 여기서 공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특정 지역에 직접 공격을 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를 보세요. 유럽의 그 월경지인지 역외 영토인지 하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나토 동맹국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모스크바와 더 잘 협의할 수 있었냐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토가 단순히 모스크바를 파괴하려 한다고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세르게이. 말씀하시겠어요?
네, 나토는 자발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몬테네그로를 보세요. 에다스의 사람들이 나토가 요구하는 대통령, 아니 몬테네그로의 범죄자 총리 인터폴에서 수사 중이고, 이탈리아에서도 아주 큰 범죄로 수사받고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몬테네그로의 나토 가입을 강요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다시 보세요. 2014년 이전 이 군사 정권이 권력을 잡기 전 오렌지 혁명 이후에 우크라이나인들의 절대 다수가 우크라이나가 중립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중립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권, 즉 서방 국가들의 통제하에 있던 그 정권은 좋아, 우리의 노선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자발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나토는 그러니까 제발요. 그건 영어잖아요. 아니, 그건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미안해요. 잠시만요. 네, 제 생각에는 세르게이 씨,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키이우는 러시아에 의해 침공당했어요. 러시아가 키이우를 침공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웃 국가들과 나토 회원국들이 알아야 했던 거예요. 제 말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글쎄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우크라이나는 2014년에 서방 국가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점령당했고, 그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인 야누코비치를 축출했어요. 그는 부통령이었어요. 그는 부통령이었어요. 그가 외부 세력이 심어놓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거짓말할 질문도 아니고 그는 심어놓은 사람도 아니에요. 당신 주장과 이건 모두 말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세르게이. 안슐보라가 말을 끝낼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안슐보라. 안슐보라가 말을 끝낼 수 있게 해줘요, 세르게이. 세르게이, 안슐보라가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안하지만 제 말을 끊지 마세요. 제 말을 끊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미안해요. 그거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세르게이 안슐보라 씨가 말을 못하게 하시잖아요. 말하게 해주세요. 나토는 방어 동맹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만 개입했어요. 그때 저는 여기 있었어요. 아무도 러시아가 실제로 키이우까지 침공할 줄 몰랐어요. 이건 돈바스, 동부지역, 크림반도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가 나라 전체와 정부 전복을 노린 침공이었어요. 이것은 러시아 정부의 목표 중 하나로 명시되었어요. 우크라이나는 주권 국가예요. 우크라이나의 경계는 예전에 러시아와 합의하에 나뉘었어요. 그리고 그때 나토 국가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많은 나토 국가들에서 러시아와 건설적인 관계를 맺자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반델두르의 한델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이미 확립된 사실인데 왜 아니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나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다릅니다. 당신은 몰라요. 비오트르! 잠깐만요, 세르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해요. 제발, 비오트르. 미안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전쟁 전체가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책임을 묻는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관계, 키예프와 루스 등과 얽혀 있어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더 현대적인 요소는 이겁니다. 나토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러시아의 잘못인가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큰 세력들 사이에서 줄다리기의 한가운데 놓인 나라라는 거죠. 예전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저는 한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았었는데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러시아로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 없이도 여행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소위 말하는 중립국으로서 꽤 만족해하고 있었죠. 맞죠? 유럽과 러시아 모두와 괜찮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핵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우려가 커지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더 경제적으로 접근했죠. 우크라이나 특히 서부 지역 사람들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우크라이나는 매우 복잡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국 노보로시아가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서부와 남부 지역으로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저 역시 그 지역에서 온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의 압박을 더 크게 느끼며 유럽연합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지아에서도 볼 수 있고 지금 아르메니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푸틴이 압박을 가할수록
또는 대만과 중국의 사례를 또 다른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더 압박할수록 대만인들은 중국으로부터 더 독립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더 많이 압박할수록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아니요, 우리는 서방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피터, 잠깐만요. 그 얘기는 잠시 적어두고요.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러시아가 여름에 나토의 결의를 시험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 위협인가요? 저는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떠보고 시험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크렘린은 발트국가 영공 침범을 통해 이런 행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우리는 루마니아에 떨어진 드론에서 이런 모습을 봤고 러시아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런 일은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림반도 내 상황이 악화될수록 러시아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세르게이, 당신도 동의하겠지만 러시아 경제는 지금 좋지 않습니다. 푸틴은 유럽인들의 관심을 우크라이나에서 돌려 자신들에게 집중하도록 만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렘린의 도발적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전면 침공이 곧 올 거라고 보느냐고요? 아니요. 하지만 러시아가 발트 3국으로 들어가서 국경 근처의 한 마을을 점령하고 나토의 결의를 시험하는 시기 될 것입니다. 그게 나토를 움직일 만큼 충분할까요? 아니라면 러시아가 더 시도해 결국 발트 3국 영토의 10%가 러시아 통제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세르게이,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상황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나토는 2014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했고 완전히 범죄적인 억압 정권을 세웠으며 우크라이나를 반러시아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인구의 80%는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인구의 80%가 사용하는 언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정치적 탄압을 가하고 있고 수천 명을 살해했으며 수만 명을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는 러시아 국경에 반러시아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큰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와 당신 모두 도네츠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 군사 작전 이전에도 여러 번 도네츠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회의 등으로 말이죠. 저는 도네츠크시에서 매일 밤 깨어납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매일 밤 도네츠크시를 포격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안서요. 질문을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것이 현실적인 위협인가요? 러시아가 이번 여름에 나토의 결의를 시험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현실적인가요? 여기 보안 관계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셜보라 차례입니다. 세르게이, 죄송해요. 안셜. 세르게이, 안슐, 보라가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가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드론이 여러 이웃 국가들, 즉 회원국들에서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여기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은 이것을 꽤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은 전면적인 침공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이들은 이번 10년대가 끝나기 전에 발트 국가들에 대한 어떤 형태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핵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 역량을 스스로 생산해야 하거든요. 방위산업 복합체 전체가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2030년과 2035년을 마감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일정은 단순히 국방비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안에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 상당히 임박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러시아와 나토 외에 실질적 안보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저에게 묻는 거라면 아니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의 안보에 있어서 위협은 러시아로부터 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러시아는 대안이 될 수 없어요. 그들에게 지금 유일한 방법은 동맹을 유지하고 트럼프의 지지를 계속 확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맹국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과 만약 공격을 받게 될 경우 대응 계획의 다른 주요 전략적 요소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나토 주도의 체계여야 해요. 논쟁은 이것이 이름뿐인 나토가 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유럽 주도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주요 회원국들이 여전히 결정권을 쥐고 있는 EU 주도 체계가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 생각에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정책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나토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피오트르. 1분 남았으니 마지막 생각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유럽 안보의 근간이라는 거죠. 러시아가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 작전을 벌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런 주장들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많은 결정 요인들은 전장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푸틴에 관한 문제입니다. 푸틴이 물러나고 좀 더 온건한 체제가 들어선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EU 주도의 방위축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핵심은 미국이 없는 나토, 즉 미국을 뺀 나토라는 개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철수할 것 같지는 않지만 유럽은 자체 국경 방어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 때문에 그린란드가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러시아 쪽으로는 발트 국가들 방어 문제가 있습니다. 나토는 북쪽과 남쪽 모두 신경 써야 하며 관리할 전선도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말씀 중 죄송하지만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뜨거운 토론 감사합니다.